네, 오늘은 정말 우리 법원이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무척 바쁘신 분인데 거의 제가 그냥 이렇게 모셨습니다. 하여튼 국내 제1의 인터넷 사업자인 네이버의 CEO를 맡고 계신 김상은 대표이사님이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넘버원의 어떤 인터넷 사업자입니다. 원래 판사로 근무하시다가 LG 쪽으로 가셨다가 지금 네이버의 CEO를 맡고 계시고, 오늘 주제는 모바일 혁신 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자세라는 그와 같은 주제인데,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하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스마트폰 모바일 퍼스트, 모바일 온리 하는 이 모바일 시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잘 이 쓰나미 같은 물결을 잘 맞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나서는 오신 분들하고 여 앞에서 사진 촬영하는 기회도 잠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강사에 대해서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네이버 김상원입니다. 네, 먼저 부산지방법원 개관 120주년을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리에 그 좋은 연사 중에 한 명으로 초대받아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뭐 약간 고백을 하면 제가 서울 사람이긴 한데 처가가 부산이어서 그 1990년부터 93년까지 김해 비행장에서 법무관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제 처가 부산지방법원 판사였기 때문에 쫓아 내려와서 결혼을 하려고 쫓아 내려와서 저 안락동 성당에서 결혼을 하고 또 광안리 해운대 이런 데서 신혼 살림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매일 부대 마치면은 법원으로 제가 퇴근을 해가지고 늦게 끝나는 저희 판사였던 저희 집사람을 기다렸다가 집으로 제가 모시고 가고 이렇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 존경하는 평소에 정말 IT 쪽에서는 뭐 저보다도 한 10배쯤 더 아시는 게 많은 우리 강민구 원장님께서 원래 말씀을 주셔서 이거 실력이 제가 좀 들통이 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부산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추억이 있는 곳이 의미 있는 곳이라서 좀 부족하지만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맡았는데요. 오늘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들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거니까 재미없더라도 열심히 좀 들어주시고,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제목은 이렇게 잡았는데요. 먼저 그냥 저희 회사 얘기를 좀 아무래도 이 자리를 빌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간단하게 하면은 네이버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고요. 당연히 하루에 2,600만 명 정도의 우리나라 사람이 저희 네이버를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한 달이면은 뭐 전 국민이 한 번씩 다 들어온다고 보고 있고요. 매일 오는 분 숫자가 2,600만 명이고요. 조그마한 검색창 안에 이렇게 뭘 물어보고 검색해보는 그 횟수가 하루에 3억 개 정도 넘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이 하루에 1,800만 회가 이렇게 틀어지고 있습니다. 1999년에 시작했고 한국에서는 당연히 1등이고 세계에서도 한 5번째로 꼽히는 그런 거고 저희 회사가 인터넷 기업 중에서는 그 기업 가치를 경제적으로 말하는 소위 시가총액에서 1등입니다. 21조 원 정도인데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의 한 10대 기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의미로서는 잘 모르실 텐데요. 카카오톡은 다 아시죠? 예, 혹시 라인이라는 카카오톡과 비슷한 것도 있는 거 아십니까? 그거가 저희가 만들어서 해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건데 지금 해외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뭐 태국, 대만 이런 데 가시면은 카카오톡만큼으로 잘 쓰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 중에 해외에서 이렇게 성공한 것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저희가 한 10등 정도를 하고 있는데 1등은 뭐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뭐 현대자동차가 2, 3등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걸 쭉 보시면은 대부분이 삼성, 현대, LG, SK 이런 데고요. 또는 은행이 되게 큰 은행들이 있거나 한국전력같이 국가에서 운영하던 그런 그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30대 기업의 거의 전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직 20년도 채 안 된 회사 중에서 이렇게 크게 성공한 기업은 아직까지는 네이버밖에 없다. 이것은 저희 자랑을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기업을 만들고 뭔가 꿈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별로 바뀌는 게 없이 어렵기도 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 있는 그런 성취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이런 걸 해보면은 한 위에서 10등까지 중에 한 5개가 만들어진 지 10년, 15년밖에 안 된 기업들이거든요.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꿈을 키우고 커지는 게 어렵지 않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체 미디어 중에서 저희가 뭐 시사저널에서 작년 가을에 조사했던 거에 따르면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에서는 3등을 하고 있고요. 가장 열독한 언론 매체로는 처음으로 1등을 했습니다. 열독한다는 거는 사람들에게 실제 오늘 본 매체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거죠. 어디가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는 질문과 달리 오늘 실제 본 뉴스는 어디 걸 봤습니까? 하는 거에선 저희 통계로 1등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제 카카오는 다 아시는 저희도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좋은 경쟁자인데 이 카카오가 사실은 네이버가 없었더라면 만들어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카카오를 만든 우리 김범수 의장이나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임지훈 대표 또는 초창기에 카카오에 가서 만들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희 네이버 출신이고요. 또 네이버가 정말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뭐 KT 또는 뭐 CJ 이런 데에 상당히 고위급 임원들을 뭐 상무가 아니라 전무, 부사장 이런 임원들을 배출한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삼성에 있다가 LG로 가거나 이러지 별로 않거든요. 잘 안 가는데 그래서 어떠한 회사 출신이 여러 군데 가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저희 출신들은 여기에 전부 굉장히 고위급 임원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전부 스카우트 돼서 가거나 이렇게 움직여 갔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또 많은 스타트업들 어떤 걸 아실까? 예컨대 애니팡 같은 거 만든 회사, 애니팡 아시죠? 카카오톡 게임. 그 회사에 있는 그 회사를 만든 그 대표도 저희 회사 출신이고 또 이 음식집에서 이렇게 주문해 드실 때 쓰는 배달의 민족 그 회사도 저희 출신이 만들었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다 저희 네이버 출신들이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꼭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큰 기업에서 배우고 그걸 나가서 다시 더 좋은 회사, 다른 회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데를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실 창업도 좋지만 네이버 같은 회사에 들어와서 그 일을 배우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네이버에서 일한다는 것이 주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전 국민이 매일 들어와서 하루에 3억 개 이상의 검색을 처리하고 동영상을 뭐 1,800만 회 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려면요. 정말 뒤에서 아주 모든 시스템이 아주 정말 하나의 실수도 없이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많은 실수도 하고 뭐 사고도 났었지만 그동안에 쭉 쌓인 이제 업력으로 이제는 그런 실수가 별로 없어지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같은 회사에 들어온 경우에 기술자라든지 기획자라든지 굉장히 많은 일을 배울 수가 있죠. 큰 걸 운영해 봤기 때문에 작은 거를 운영할 때 좀 더 쉽다고 그럴까요? 또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게 자기가 하나를 만들어서 살짝 끼워는 어떤 서비스의 개선도
어떻게 보면 바로 2천만 명, 3천만 명이 바로 그걸 보게 되고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보람의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또 저희만 잘 된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네이버라는 게 이제 검색인데 검색이라는 것은 많은 뭐가 대상이 있어야 검색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뭘 찾아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찾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도서관 같은 데도 책이 굉장히 많을수록 사서가 중요하고 색인이 중요하듯이 네이버 입장에서는 만약에 한국의 기업들이 큰 것만 몇 개 있다거나 뭐 유명한 사람이 조금만 있다 그러면은 네이버 같은 회사는 가치가 없는데 저희가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중소상공인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많아야 또 저희가 찾아드릴 것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렇게 홈페이지를 다 만들어 드린다든지 교육을 하기 위한 공간도 이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타트업들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이 미리미리 이 소프트웨어도 좀 배우고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위해서 재단을 설립해서 이렇게 조용히 저희가 많은 좋은 일을 좀 퍼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에 대해서도 해피빈이라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터넷 기업 중에서는 빠르게 시도했던 건데요. 기부를 좀 더 온라인으로 더 쉽게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해피빈이라는 걸 만들어서 잘 운영했고 옛날에 영국의 BBC 사장님이 지금은 뉴욕타임스 사장으로 가셨는데 저희 회사를 방문해서 이 얘기를 듣고 바로 영국에 이걸 수입하고 싶다. 해피빈을 영국 사람들에게 즉 사실 어디 기부하려면 좀 쑥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거 줘도 되나? 이 사람도 혹시 좀 약간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나 이거 속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실제로 마음들은 있으신데 기부하기 어려운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다 기부해야지 하는 것도 모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게 해피빈이고요. 여기에는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 중에 거의 1,000만 명 가까운 분들이 한 번 이상 여기 와서 기부를 하셨던 경험이 있는 거고 또 여기에 등록을 해서 기부를 받고자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기관들 또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 숫자가 또 몇만 명이 돼서 서로 연결되는 그런 좋은 모델이었고 지금도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에 이런 게 없다. 영국에 이런 걸 가져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출액 대비 기부금 비율이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높습니다. 거의 5%인데 다른 데가 제일 높은 데가 1%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문화적 의미로서는 저희가 사실 뭐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의 종합 플랫폼이고요. 여기는 웹툰, 음악, 영화, 게임 등을 총망라하고 있고 근데 꼭 그렇게 즐거움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바로 저희가 뭐 매출이나 뭐 이런 것에는 연결이 안 되지만 백과사전 또 어학사전 저희 어학사전은 17개까지인가 늘려놓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에 와 있는 많은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출신국이 다양한 그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전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사실 한국어와 뭐 무슨 사전, 영한 사전, 뭐 일한 사전, 중한 사전 이런 거 있지만 다른 소수 사전들의 한국 사전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누가 만들어주겠습니까? 뭐 미국 사람들이 뭐 어떤 예컨대 뭐 태국어, 한국어 사전을 만들어 주겠습니까? 또 태국에서 그걸 만들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만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들을 쭉 만들고 있습니다. 또 역사 공부하시려면은 또 좋은 게 있는데요. 이게 여기 동아일보 사례가 들어있는데 동아일보가 1920년에 창간을 했었는데요. 1920년대 이 신문을 그날 신문인데 여기 다 한자로 써 있는 건데요. 이게 이렇게 한글로 다 바뀌어가지고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에서 유일한 건데요. 이제 검색을 해보면요, 이게 찾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영화 뭐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 보스턴 글로브 영화 보면은 이렇게
혹시 이 신부님과 관련된 뭐 기사를 찾으라고 하니까 막 이렇게 필름 돌리면서 찾지 않습니까? 그러다 우연히 찾으면 찾는 건데, 그거는 정말 원시적인 방법이고요. 딱 이름 쳐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1999년 이후에 인터넷이 보급된 다음엔 다 그렇게 돼 있지만, 옛날 신문들은 다 종이로 활자로 돼 있으니까 그걸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저희가 굉장히 큰 돈을 투자하고 기술을 만들어서 그걸 전부 검색할 수 있게 이렇게 바꿨던 게 있습니다. 그 네 개의 신문이 이렇게 전부 창가로부터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동아일보에.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이름하고 제 이름을 치면은 바로 딱 그게 여기 뜹니다. 그 두 단어만 쳐넣어도. 네. 그래서 아마 원장님도 이렇게 많이 써보셨을 텐데, 예전에 신문 나셨던 뭐 고시 합격했을 때 그 대충 날짜 쳐보시면 다 그게 뜨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인터넷에는 너무 볼 게 없다, 뭐 좋은 글이 없다, 이런 좀 걱정 내지는 뭐 우려를 말씀하신 분이 많아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뭐 맨날 뭐 젊은 친구들이 보는 뭐 만화만 있어야 되냐,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 뭐 가십 기사나, 그것도 저희도 굉장히 걱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우리나라에 그래도 석학으로 알려져 있는 분들을 다 모시고 이렇게 꾸준히 매주 인문학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고, 이것을 전부 동영상으로 떠서 그걸 또 보여드리고, 또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서 계속 발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계속 앞으로도 할 생각이고요. 그럼으로써 인터넷에 좋은 글도 있고, 언제든지 찾아보면은 굉장히 아주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주제의 글들이 넘쳐나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문화유산도 잘 보존하고 있는데, 이건 작년에 오신 프랑스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그리고 그 한국계인데 뭐 입양돼서 프랑스 장관까지 됐던 여자 장관이거든요. 아시겠는데. 근데 이제 그때 프랑스 정부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가지고 네이버하고 꼭 같이 일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프랑스 정부가 이렇게 민간 기업과 이렇게 협력을 하는 사례는 이게 거의 처음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저희가 해외에서도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춘천 부근에 있는 저희의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라는 거는 인터넷이라는 게 뭐 뚝딱 두들기면 바로 여기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이렇게 저장 장치를 만들어 두고, 그 안에 그걸 다 차곡차곡 쌓아둬야 되고, 그걸 또 금방 꺼내 볼 수 있는 식의 기술적 구조를 만들어 둬야 되는데요. 이게 뭐 초창기에 있는 인터넷을 적용하는 나라들은 자기 나라에 이런 게 없는 게 많습니다. 다 해외에 가 있거나,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거를 쓰신다면, 여러분의 그런 정보가 다 이 태평양을 건너서 뭐 또 바다를 건너서 다 외국에 있는 그런 저장 장치를 갖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거기에다 쌓이고. 그래서 저희가 만약 몇백 년 뒤에 지금 이 시대의 유적이라는 게 뭘까?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았던 모습은 어디에 다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런 데 있는 이런 커다란 컴퓨터 같은 저장 장치 있지 않겠나. 근데 만약에 세상 일이란 게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바다가 끊어지고 줄이 끊어지면은 우리가 살았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많이 인터넷에서 놀았던, 또는 인터넷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도 가져다 볼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극단적인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초창기부터 큰 꿈을 가졌었고, 이게 저희한테 좀 굉장히 버거웠던 프로젝트였지만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이걸 지금 만들었고, 이 안에 저희 정보를 다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습니다. 아마 몇백 년 뒤에는 우리 후손들은 여기서 옛날에 정말 원시적인 사람들이야, 이런데 이렇게 넣어놓고 뭐 이렇게 살았단 말이지,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마치 저희가 그 8만 대장경을 지금 보면서 그 시절을 생각하듯이요. 그게 8만 대장경이 있는 데가 해인사의 장경각이라고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각. 그래서 저희가 이 데이터 센터 이름을 각이라고 지었습니다. 예, 마치 그런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살았던 모습, 전통 이런 걸 담아서 후손에 물려주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요. 네. 네, 저희 소개가 좀 장황하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다음에 모바일 시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너무너무 많아서 아마 이것도 이미 다 바뀌었을 겁니다. 이것도 더 하실 것 같고요. 근데 가장 큰 변화가 뭘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누가 인터넷 쓰느냐 이런 건데요. 옛날에 이렇게 뭐 이게 여기 어머니분들은 집에 젊은 아들 두시는 학생 있으면은 방에 들어가면 뭐 이런 모습이 대충 맞을 것 같아요. 이제 큰 컴퓨터 있고 옆에 뭐 이렇게 스타워즈 인형도 있고 이렇게 되게 인터넷은 젊은 남자가 많이 쓰는 뭐 이런 이미지였지 않겠습니까? 10대, 20대, 30대. 근데 사실 이 스마트폰 시대가 되니까요. 저희가 깜짝 놀란 통계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이게 쓰는 사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가장 전에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뭐 지금 절대적으로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비교했을 때 많이 늘었을까요? 여기도 보니까 여성분들도 되게 많으신데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면 굉장히 오래된 사진인데 좋아한다기보다 걱정해야 되는 사진일까요? 예,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아기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세대가 는 것 같습니다. 이 어린 아이도 세대가 늘었고요. 0세부터 3세도. 그러니까 당장 아기를 키우던 세대는 언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자판을 두들기고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애를 안고도 애도 같이 본다. 이건 뭐 꼭 이 세대가 늘었던 건 아니고요. 실제로 더 많이 늘었던 세대는 좀 더 나이가 위신 뭐 40대, 50대 여성분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이렇게 전부 세대가 바뀌었던 모습들인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이분들이 성별로 따질 때는 가장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스마트폰은 다 갖고 계시죠? 여성분들 갖고 계십니까? 근데 예전에 내 컴퓨터 갖고 계셨습니까? 집에? 예, 주로 아들 걸 제일 먼저 사주고, 딸 거 사주고, 그 다음에 또 남편은 뭐 하는지 모르지만 맨날 또 컴퓨터 하나 있으면 또 남편들 보고 맨날 그러던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불과 5년 전이에요, 그게. 근데 지금은 다 어머니분들 계시고, 또 카톡도 쓰시고, 뭐 좀 더 쓰시면 이제 네이버도 보시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로 컴퓨터 쓰던 남성들이야 뭐 거기서 거기 왔다 갔다 변하는 숫자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어떤 분들이 그동안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되게 희생하고 본인들의 이런 물건에 투자하지 않으셨던 어머니 세대분들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게 통계로 확 잡혀 있습니다. 한 10배 정도가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숫자가. 그러니까 저희도 되게 바빠졌죠. 왜냐하면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이제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에 연결된 거다. 우리 타겟은 모든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바빠진 이유가 이게 세대에 따라서 좋아하는 게 되게 다른 것 같습니다. 20대는 웹툰 이런 거 좋아한다면 40대는 경제 M 이런 거라든지 문화에 대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서비스에 다 있는데요. 이걸 딱 놓고 보니까 확연하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제 게임하고 이런 거는 남자가 80%인데 패션, 뷰티, 리빙 푸드는 여성이 80%죠. 이건 되게 정말 다른 통계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스마트폰을 이제 꺼내셔도 좋습니다. 저는 되게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일부러. 이렇게 원래 강의 나가면 그게 스마트폰 보면은 강사가 기분 나빠할 것 같지만 저는 보실수록 좋은데요. 저희 서비스 많이 써주시니까. 네이버 열어보시면요. 지금 해보시면 좋습니다. 요 오른쪽에 요 마크가 있고요. 요걸 누르면은 여기서 되게 다양한 서비스를 내 입맛에 맞게 내가 좋아하는 걸 골라서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만의 네이버가 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좀 더 내가 좋아하는 주제로 이렇게 다 바꿔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근에는 저 네이버 고민을 담아가지고 이 잡N이라는 이름인데요. 이게 잡이란 게 일을 말하는 건데요. 이거를 최근에 런칭했는데 2월 달에 해서 지금 딱 2달 됐는데 오늘 현재 한 250만 명이 그거를 설정을 또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정말 지금 자기 직업이 없어서 고민하는 취업 준비생 또는 직장에서 좀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일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그 정말 좋은 일에 대한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업.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정말 무슨 뻔하게 만화나 뭐 연예 기사, 스포츠 기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취업에 도움되고 또는 직업관에 대해서도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젊은 층에게 굉장히 아주 반응이 좋은. 그리고 여기에 뭐 이제 지금 추가하고 했던 게 건강이라든지 뭐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조만간 여행도 들어갈 거고 하니까 좀 보시면서 이렇게 자꾸 바꿔보시면서 나한테 가장 맞는 건 뭘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연결됐다라는 게 있다면 두 번째는요. 스마트폰을 매일 갖고 다니니까 생기는 문제 같은데요. 여러 가지 새롭게 나타나는 단어들입니다. 옛날에도 없던 것들인데, 네. 많은 이런 것들이 어디 가든 뭐 이렇게 갑자기 배가 아플 때 이렇게 찾는다든지 또 에버랜드에 있을 때 오늘 몇 시에 끝나냐 뭐 이런 것도 하고 아까 그 애기 엄마가 그 찾았던 검색어는 아마 이렇게 아기 두부 조림 같은 거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거기서 혹시 뭐 딴 거 보고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본다거나 하진 않고, 네. 결국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의 경계가 사라져서 이제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이 뭔가 인터넷에 연결되고 자꾸 쓴다. 이게 이제 저희가 발견한 하나의 현상입니다. 뭐 가장 비근한 예로는 이제 카카오 택시 같은 거죠. 카카오는 정말 대단한 회사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옛날에 택시 잡던 모습은 정말 택시가 있나 없나 미리 나가서 이렇게 타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은 딱 뭐 방에 앉아서 카카오 택시를 호출하고 나갈 수가 있는 시대니까 이것은 너무너무 세상이 바뀐 거죠. 네이버 입장에서는 오프라인 상점이라 하면 뭐 그냥 골목에 있는 조그마한 가게들도 말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 상점들이 전부 인터넷 안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유명한 큰 백화점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동대문이나 심지어 부산에도 있는 어떤 대학가에 있는 그 조그마한 옷가게인데 이렇게 뭐 자기네 옷을 올려둔다든지 해가지고요. 또는 인테리어 가게 또는 시골에 제주도에 있는 흑돼지 삼겹살 제주도에 계시는 이 축산업자인데 이분이 자기가 직접 도축을 해서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인터넷에 올라오고 매일매일 하게 됩니다. 저는 뭐 자주 이렇게 뭐 과일이라든지 뭐 딸기라든지 뭐 이렇게 또 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프레시 윈도우를 통해 사고 있는데 뭐 바로바로 좋은 것들이 저희 집에 배달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왜 가능해졌냐면 옛날에는 이게 불가능했는데요. 이게 네이버에 홍보가 되고 주문이 인터넷 쉽고 또 결제도 그냥 네이버 페이라고 해서 자기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를 연결해 두면은 바로 그냥 버튼 한 번 더 돈이 딱 지불됩니다. 나쁘게 말하면 돈이 싹싹 빠져나가죠. 네. 그래서 너무 많이 사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궁금하면 직접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카카오톡 같은 건데 저희 톡을 이용해서 그래서 마치 이런 겁니다. 부산에 있는 옷가게가 있는데 거기 정말 마음에 드는 옷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무슨 큰 유니클로니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처음 보는 옷 하나가 딱 있는데 궁금한데 부산 갈 수는 없는데 서울에서 이런 걸 통해서 대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해달라면 다 해주고요. 이렇게 사진도 다 찍어서 다시 올려주고 굉장히 이법도 봐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들으겠지만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오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신사동 가구거리에 있는 많은 가구 상점들이 모두 다 인터넷에 개별적으로 들어오고 삼성도에 있는 조그마한 공방도 들어오고 소품들도 들어오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명인 빗자루. 그러니까 이런 데는 사실 이 빗자루를 수천만 개 만들어서 팔아서 큰 돈 벌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정말 자기의 빗자루를 알아주는 사람들에게 소품으로 만들어서 팔고 싶을 뿐인 그런 분들인데 옛날에는 이런 데가 다 망해갔다면 지금은
다 네이버에서 이걸 찾는 사람들과 연결이 됨으로써 그 사업이 계속 존속하고 또 옛날보다 훨씬 더 매출이 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부산의 사례를 하나 설명드리면요. 부산의 옷가게 리틀마켓이라고 부산대 근처에 있는 8평짜리 옷가게인데 이 옷가게 잘 될 때는 한 대 월 매출이 1억이었는데 그 상권이 침체되면서 2천만 원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네이버에 이제 들어왔는데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 같아요. 이분은 한 옷을 들여오면 옷 사진을 40장을 보통 찍는답니다. 이렇게 이 각도 저 각도 이렇게 해서 옷 하나를 찍는데 1시간 반이 걸린대요. 그렇게 해서 옷을 다양하게 잘 맞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줬더니 매출이 월 4억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네. 실제 사례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네. 근데 이 가게가 그러면 뭐 어마어마하게 큰 걸 확장하고 홍보를 많이 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결론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제가 없어진 거고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도 많을 수도 있는데 그냥 모든 사업체, 모든 기업은 이제는 인터넷 기업이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뭐 결론이 확 너무 막 같지만 이 세상에 앞으로 있는 기업도 사람만이 아니라 기업도 연결되고 또 기업이 아니라 앞으로는 사물도 연결되고 뭐 강민구 원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네, 제가 뭐 어제 인터넷에서 보니까 되게 재미난 스페인 광고를 봤는데요. 침대에도 다 앞으로 인터넷이 들어가가지고요. 자기가 집에 나가 있는데 누가 침대에 와가지고 침대에서 들어놓아서 자면은 저한테 알람이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집에 당신 침대에 누가 자고 있다. 뭐 이런 그런 광고도 뜨는 것처럼 앞으로 모든 게 연결되는 세상이 올 거다. 근데 저는 여기 기업이 인터넷 기업이다.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렇게 모든 게 바뀌는데 인터넷의 네이버 역할이 뭘까? 네, 그 고민을 하면 오늘 아침 신문 보셨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 신문 보고 또 아까 비행기에서도 사실 비행기가 이렇게 오늘 항로가 아마 거제도 쪽으로 이렇게 해서 쭉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려보니까 조선소도 많이 보이고 하던데 오늘 아침 신문 같은 거 보면 요새 해운업이 굉장히 안 좋거나 조선소 같은 게 되게 어려워서 뭐 통폐합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좀 울적하고 걱정스러운 기사가 많았고요. 또 뭐 우리나라 제일 자랑으로 할 수 있는 삼성전자 같은 데도 요새는 좀 다시 뭐 스마트폰 잘 팔린다고 하지만 정말 외국에서 더 저가로 잘 만드는 데도 많이 나온다고 한다더라. 뭐 현대자동차 이런 데도 뭐 전기차라든지 여러 가지 자율 혼자 뭐 운전사 없이 가는 그런 차도 막 나온다더라. 뭐 우리나라 이게 괜찮은 거냐? 또 최근에 뭐 이세돌 사범이 구단이 뭐 알파고한테도 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준비가 된 거냐? 이런 많은 걱정스러운 그 기사가 많지 않습니까? 저 많이 걱정되는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새로운 변화다. 그래서 물론 제조업도 열심히 하고 중공업도 열심히 하고 화학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큰 흐름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은 저희 경제 구조가 대기업의 위주의 수출 중심의 구조에서 좀 더 내수가 그래도 더 살아나야 되겠다. 내수가 기본이다. 그렇게 가는 흐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따지면 일자리도 앞으로는 대기업에 취직하는 게 자리가 정말 많은 것도 아닐 수도 있고 꼭 능사가 아니고 개인 사업을 한다거나 또 작은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소비도 똑같은 것만을 이제 다 사는 겁니다. 이제 예전에는 큰 데가 만들어서 파는 걸 우리가 뭐 거의 똑같이 다 사서 입고 하는 거라면 또는 아예 진짜 부자들은 뭐 나는 뭐 아주 진짜 외제만 살 거야. 아주 최고로 비싼 것만 살 거야. 이런 소비에서 앞으로는 뭐 취향 소비라고 그럴까요? 아까 제가 뭐 3대째의 빗자루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장인이 손으로 만든 빗자루가 있었구나. 그게 한 두세 배 좀 비쌌다고 치더라도 말이죠. 그게 더 좋은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농산물 얘기도 했는데 뭐 대형 마트에 가시면은 값싸고 좋은 농산물이 워낙 많을 거예요. 많기는. 근데 이게 다 배 타고 들어오고 몇 달씩 걸려서 뭐 방부제 같은 게 얼마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집에서 먹는 먹거리도 정말 중요한 거고 걱정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이렇게
반찬이나 이런 것도.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 물론 잘 관리하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우리 주변에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우리 산골에 정말 열심히 농약도 안 쓰는 걸 확실히 보여주면서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잘 만드는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의 농산물이 있다면 조금 비싸더라도 그걸 사서 써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또 꼭 무슨 남을 도와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이게 더 내가 이만큼 지불해도 되지 않을까? 나를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밤을 샀는데 공주에 있는 어떤 밤 농장인데 그 할머니가 그 주인이세요, 할머니가. 근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거기 보면 다 이렇게 사진도 있고 이렇게 그걸 저희 직원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스토리를. 할머니가 밤을 왜 키우나, 왜 밤에 대한 철학, 내가 심었던 밤나무. 근데 이 할머니가 이런 말씀 하세요. 저는 밤을 따지 못합니다, 이게 매달려 있는 것을. 그러면은 아직 미처 익기 전에 밤이 떨어진 걸 수도, 딴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익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비록 썩을 수는 있지만 기다리면은 떨어진 걸 놓고 그 중에서도 제가 파는 거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벌레 먹은 건 다 골라내고 제일 깨끗한 그 밤만 저는 골라서 팝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저는 제가 물가를 잘 몰라서 그게 이제 밤 이렇게 담은 거에 몇천 원 되는데 그걸 사봤거든요. 근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단 하나도 썩은 밤이 없이 정말 맛있는 햇밤이 이렇게 배달이 돼서 먹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 어느 나라에서 뭐 키운 밤이고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난 거고, 그 할머니가 사실은 이걸로 수천만 원 내지 수억 원을 버는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훨씬 좋은 밤을 저는 먹을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사례이지만 앞으로 이런 형태의 취향 소비라고 저희가 표현한 그런 형태의 소비가 모두 일어날 거고, 저는 그게 우리 사회에 어떤 신뢰를 서로 쌓는, 어떻게 보면 정말 대기업이고 커다란 브랜드가 붙어야만 이게 믿을 만한 먹거리였던 시절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 옛날로 돌아가면은 다 주변에서 그 이름 없는 분들이 내놓는 그런 먹거리가 우리 다 먹고 살았던 건데, 그런 것들이 진짜 더 좋은 걸 수도 있다는 그런 걸로 돌아가고,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이 모두가 쌓인다면은 우리 사회 경제가 좀 더 탄탄해지지 않겠냐는 거죠. 뭐 제가 대기업이 다 없어질 거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이런 아주 건강하고 탄탄한 밑받침이 있는 거에서 출발해서 또 저희 경제가 또 다른 형태의 대기업들이 계속 나가는 그런 게 돼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저희 네이버는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인터넷 플랫폼이고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더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수 중심이라고 했을 때 어쨌든 그런 판매자, 그 공주에 있는 어떤 밤 농장에 계신 분과 밤을 찾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연결을 해줄까? 또 제가 문어도 좀 사다 먹어봤는데, 뭐 문어가 보면 무슨 어디 칠레산 문어 이런 것도 있지만 충무에 통통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올려놨어요. 근데 단점은 이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문어를 주문하시면 제가 잡으러 나가는데 혹시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면 문어를 못 잡습니다. 그래서 며칠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잡을 때까지.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굉장히 그게 오히려 뭔가 더 신선한 문어를 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 그 옛날보다는 그렇게 좋아진 게, 이제 돈도 보내기가 되게 쉬워졌고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각종 페이를 이용하면 그냥 원터치로 결제가 되고요. 배송도 이제는 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저보다 더 택배 많이 써보시고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이제는 어떤 물건이든지 바로바로 그냥 붙이고 받고 하는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붙이고 받는 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브랜드가 없는 중소상공인들에게 계속 소비자 접점을 늘려줌으로써 이런 개인 사업자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 뭐 개성 있는 상점,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뭐 다양한 취향을 반영한 걸 만들겠다.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겁니다. 이게 뭐가 먼저냐인데, 뭘 해도 자기를 이렇게 알릴 공간이나 이런 방법이 없다면 그 의욕이 나겠습니까? 옛날에는 안 났죠. 그렇지만 저런 플랫폼이 네이버 같은 게 있고, 네이버 그런 걸 계속
지원을 하고 성공 사례가 난다는 걸 본다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의욕을 가지고 노력을 할 동기가 부여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성공을 똑같이 하진 않겠지만 그 중에서도 좀 더 열심히 하시는 분, 사진도 예를 들면 40장을 찍어서 올리는 분, 이런 분들이 좀 더 성공할 수는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경제를 좀 더 키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오전에 제가 기자 한 50명을 초대해서 바로 따끈따끈하게 발표를 했던 게 있습니다. 그거 내용을 여기다 지금 오면서 비행기에 내려가지고 부산지방법원 오는 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수정해서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발표했던 내용을 아주 압축해서 여기다 잠깐 넣었는데요. 결국은 네이버는 가장 많은 소상공인과 창작자들이 현재 들어와 있고 열심히 일하는 자리이고, 여기에 정말 더욱더 이걸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보시면 뉴스에 나올 텐데, 이런 창작자, 크리에이터들, 작가분, 이런 분들한테 또 조그만한 자영업을 하는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걸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장표가 수십 장인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2장만 오늘 여기다 넣었는데, 하나는 아까 제가 그 네이버에 보면은 처음에 뉴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패션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앞으로 그 각 지역을 소개하는 플레이스란 걸 조만간 런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산에 계신 분들은 여기서 서울이 아니라 부산 이렇게 들어가시면 부산 지역에 어떤 정보가 좋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아마 앞으로 뉴스도 보시지만 부산이라는 항목도 많이 보시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조만간 하고, 이 안에는 그냥 정말 부산에서 잘하시고 부산을 좋아하시고 부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보를 꽉꽉 넣어드릴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많이 좀 활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어려운 이름인데 그래폴리오라는 게 있는데 그냥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예쁜 그림을 잘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들한테만 이 공간이 돼 있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 이렇게 가구를 만드시거나 디자인하는 분들, 또 요리 잘하시는 분들, 또는 꽃, 플로리스트 분들, 패션, 또 그림을 그리시는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지만 좀 더 전문가가 되겠다는 그런 분들, 또 백그라운드 뮤직을 작곡하는 분들, 다 여태까지 이름이 별로 없이 그냥 인터넷에서 이름을 떨칠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을 전부 앞으로는 통합해서 다 이런 분들에게도 그냥 커다란 마당을 한번 열어드리겠다, 이렇게 하는 게 오늘의 발표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버 목표는 네이버를 통해서 이런 창작자와 조그만 자영업자들이 창업을 쉽게 하고, 정말 두려움 없이, 돈이 없더라도 열정만 있다면, 그리고 그게 지속 가능하다는 거는 그래도 자기 손으로 어쨌든 운영이 되고 매출이 일어나고 유지가 될 수 있는 정도는 최소한, 물론 더 크게 되면 좋지만요. 그래서 일단 지속 가능하고 그것이 세계적으로까지 알려지는, 우리나라 빗자루가 세계에 알려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네. 정말 좋은 거라면. 네. 그래서 그 각자의 이름이 빛난다. 저는 여기서 그래도 이름이 나서 신문에 나지만 그런 사람들을 많지 않고, 또 굉장히 부지런히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시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다 이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름이 있었지만. 예컨대 저희 미용실이나 그런 데 가도 요새는 전부 다 큰 미용실만 있고 작은 미용실은 없어졌다고 치면, 앞으로 좀 잘하시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야, 이름이 있고 저 스타일도 좋은 거고, 또는 플로리스트 이름이 있고, 모두가 그래도 아주 유명은 안 하겠지만 조금은 더 유명해질 수 있게 이름을 찾는, 그렇게 이름을 빛낼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저희 네이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 목표를 저희가 이름을 줘야 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질까 한다면, 무슨 프로젝트 하면 다 영어로 이름 짓는 게 유행인데, 저희가 수많은 이런 작은 성공이 꽃피어서 대기업의 낙수효과란 말은 이렇게 똑똑똑똑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커다란 대기업이 나오면 거기서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작은 것들이 많이 모여서 분수처럼 뿜어 올라가서 우리나라에 정말 경제가 살고
일자리도 늘고 하는 그런 걸 하겠다. 그래서 분수 효과를 만들겠다. 이런 거로 했고, 수많은 작은 성공이 꽃폈으면 한다는 의미에서요. 이렇게 이름을 꽃이라고 지었습니다. 네네네. 뭐 영어로 막 이렇게 진 게 아니라 꽃이고요. 또 김춘수 시인의 그 시 중에 우리 이름을 불러주면 너 꽃이 되었다. 뭐 다 아시는 그런 시도 있는데 우리 국민에게 살아있는 이렇게 숨어 이렇게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 같은 건데 저는 많은 우리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의 꽃처럼 피어나기를 우리 네이버가 같이 가겠다. 뭐 이런 마음을 담았고요. 이게 꽃은 파란 장미인데요. 파란 장미란 게 옛날에는 꽃말이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이렇게 없는, 이렇게. 왜냐하면 파란 장미란 게 없었기 때문인데, 근데 왜 난데없이 불가능을 올려놨지?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이게 기술이 들어가지고 기술의 발달로 파란 장미가 드디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이 꽃말이 희망 또는 기적이라고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모두 다 같이 더불어 잘 살게 되는 그런 세상? 그것이 불가능하다 점점 여겨졌던 시대에서 이제는 그것이 가능한 시대로 가고 있다는 그런 희망과 그 기적에 대한 기대를 담아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우리는 앞으로 우리라면 정말 우리 온 나라와 국민과 이런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떤 혁신을 가져가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요. 혁신이란 게 우선 뭐냐 이 말씀부터 드리면 혁신이란 게 결국은 문제가 있어야 되고 그 문제를 없애는 게 혁신 같습니다. 그냥 뭐 사실 문제가 없는데 또 혁신한다는 거는 혁신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 편안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근데 우리는 인간인 이상 욕심이 있고 더 나아지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이 인류를 지탱해온 어떤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문제는 다 있는 건데 우리나라의 좋은 혁신 사례를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인터넷 업계에서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저는 인터넷 출신이니까 먼저 카카오톡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카카오톡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와, 여기서 정말 안 쓰는 분이 없는 그런 걸 만들어낸 거죠. 근데 왜 카카오톡이 우리나라에서 나왔을까요? 물론 다른 나라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 카카오톡이 꼭 한국에서 안 나오고 뭐 영국에서 나올 수도 있고 뭐 프랑스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일본에서 나올 수도 있고 미국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히트를 먼저 잘 친 거는 이제 한국인데 이게 한국을 보면요. 이런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한국 사람들이 문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여기서 지금 계시면서 문자 좀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집에다가 뭐 또 애들한테도 하시고 이렇게. 근데 옛날에 문자값이 되게 비쌌던 건 아십니까? 예, 그 문자 하려면은 막 그 잘 요금제를 가입 안 해두시면요 한 개에 막 30원씩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집에 초중고생 있는 자녀분들 있던 분들 한 10년 전에 문자 때문에 한 돈 10만 원씩 나가서 깜짝 놀란 적 있고 그러실 거예요. 네. 또 하나는 인터넷이 정말 좋다는 겁니다. 이 카카오톡이란 게 제일 다른 거는 인터넷을 통해서 공짜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 문자를 보낼 때는 내가 문자 보냈는데 통신사 KT나 SKT나 LG 플러스가 이게 좀 안 좋아가지고 문자가 안 가더라. 그런 적 있으십니까? 별로 없죠. 네. 정말 가물에 정말 어쩌다 한번 그러니까 마음 놓고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문자가 안 간다고 하면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 있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화를 걸어야죠. 목소리를 들으면은 지금 받고 있는지 아니까. 그죠? 그러니까 문자가 간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보내놓고 뭐 젊은 애들 말로는 문자 보내는데 답 안 오면은 이거 찍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무슨 속된 말이 있죠? 뭐 문자를 뭐뭐 했다. 근데 얘가 변명을 제가 문자가 안 왔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통하지. 우리도 옛날 지하철 펑크 났다 이런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하철 펑크 날 일 없으니까. 근데 이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 한국에서 왜 잘 됐냐면은 카카오톡 문자도 보내면은 간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보면 딱 이렇게 뭐 숫자가 1, 2, 3 뜨면서 이렇게 보면 없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다른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 인터넷이 느려가지고 이게 보내는데 이게 간 건지 안 간지 모를 때가 있어요. 진짜 이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2년 전에도 영국에
출장을 갔는데 영국에서는 인터넷이 막 느리고 그러니까 그걸 보내도 이게 간 건지 안 간 건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연락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전화를 다 하게 되더라고요. 비싼 국제 전화 요금을 물더라도. 왜냐하면 인터넷이 지하만 들어가도 안 터지거든요. 전화는 터져도. 전화하고 인터넷은 선이 좀 다릅니다. 무선이. 그러니까 그런 쪽에 있는 젊은 스타트업, 소위 뭘 만들까 하는 친구들은 만들어도 소용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여기서 이거 만들면 뭐해? 뭐 이런 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기가 되게 맑은 데서는 공기청정기를 만들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죠? 왜냐면 여기는 공기가 깨끗하니까 그런 고민이 없는 거죠. 근데 또 공기가 되게 탁한데 이거 여기다 공기청정기 만들어보고 싶다 했는데 거기 기술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저기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입니다.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죠. 기술이 없으니까. 그 아이디어는 있어도. 그게 결국 이런 삼박자가 다 맞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한테 필요성도 있고 뭔가 문제도 있고 그러면서도 또 기술도 뒷받침되는 이 삼박자가 맞춰졌을 때 혁신이 나오기가 좋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혁신이 다행스럽게 다른 나라보다도 먼저 나오고 딴 나라가 미쳐 오기 전에 영국이나 프랑스가 저희보다 선진국이죠. 훨씬 부자 나라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느려요. 이를테면. 그럼 저희가 거기는 선진국이니까 거기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나라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이걸 만들기가 좋았던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카카오톡에 있는 직원들. 그래서 남보다 먼저 만들어서 근데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가 만약에 문자 같은 거 대신에 이걸 사람들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만 통하기만 하면은 그러면 거기선 대박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되게 좋아하고 잘 돼도 다른 나라에 가면은 안 통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뭘까요? 예를 들면은 저는 골프 같은 것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골프 좋아하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골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방송도 골프 보고 또 남녀노소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주중에도 골프를 치시고 합니다. 근데 골프장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비싸고 좀 멀고 많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또 굉장히 발달한 게 뭡니까? 이를테면 스크린 골프 같은 거죠. 근데 저는요, 전 세계를 다녀봐도 스크린 골프가 우리나라처럼 많은 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일단 첫째 골프를 우리나라 사람만치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안 좋아하는데 억지로 좋아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미국 같은 데는요, 정말 동네 마당에 골프장이 다 있고요. 돈 한 1, 2만 원만 내면 가서 골프를 마음대로 칠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냥 사람 하나도 없고 그냥 텅텅 비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데서 만약에 몇백만 원 주고 골프존 기계 사서 집에다 놓고 치라고 그러면은 치겠습니까? 안 치지. 실제로 재미도 없잖아요. 진짜보다는 못 하잖아요. 이를테면.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그게 먹힌다 이거죠. 그러니까 골프존 사업이 세계에서 제일 앞선 기업인데 근데 또 골프존이 왜 우리나라에서 나왔을까요? 우리나라 하면 또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게 뒤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온라인 게임 같은 기술인데 이게 굉장히 그 정교한 그림 기술, 그래픽 기술하고요. 이렇게 그 물리적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때리고 하는 게 정확하게 돼야지 되지 않습니까? 이 기술에 대한 발전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인데 그런 점에서는 이렇게 골프공을 놓고 딱 움직이는 그림이 나오고 딱 맞췄을 때 이게 이렇게 돼서 몇백 미터를 가겠구나. 그리고 공을 친 사람도 자기 손 느낌으로 정확히 그걸 이거 맞는데? 내가 사실 안 맞았는데 막 갑자기 300m 가면 안 쓰겠죠. 처음에 기분 좋아도. 거꾸로. 그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술이 그게 제일 뛰어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합쳐져 있는 건데 그것들은 그러나 세계로 나가기는 어렵단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가 길었습니다만 혁신은 이런 데 나오고 그 혁신이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으면 그게 세계에 먹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사례가 카카오톡과 또 저희 라인 같은 거였던 거죠. 그래서 라인이 아시아를 석권할 수 있었던 거는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이 된 나라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터넷, 온라인 게임도 똑같습니다. 일단 게임을 되게 좋아하고, 여기는 보면은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일본 회사 같은 경우나 미국 회사가 콘솔이라고 해서 이렇게 게임기가 있는데 그런 게임기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없었던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뭘 사려면 되게 비싸고 그랬는데 인터넷 집에는 또 컴퓨터는 다 있어요. 인터넷 다 연결돼 있고 어머니들이 게임기를 안 사줘도 PC는 사주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들께서 이 녀석이 게임을 하는지 뭘 하는지 잘 몰라요. 문 닫고 있으면은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게임기 사주면은 맨날 가서 그 5만 원씩 주고 이렇게 게임 팩을 사야 되거든요. 근데 온라인 게임 또 그런 것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제도 해결해 줬지. 기술 가능했지.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 나왔는데 온라인 게임은 전 세계 청소년들이 또 공교롭게 다 좋아해요. 이건 또 세계 공통 현상인 편이죠. 그러니까 이건 세계에 먹힐 수가 있었던 거고요. 지금 웹툰도 만화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제 만화 좋아하고 뭐 이런 웹툰도 그래서 이게 이 몇 가지 인터넷에서 세계적으로 성공해 갈 수 있는 사례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어떤 때 혁신이 나오고 그 혁신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서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일거리도 되고 우리가 외국에서 돈을 벌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이냐 이런 것들일 거다. 이런 걸로 접근해서 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우리가 되게 하고 싶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고 또 예컨대 우리 음식 같은 거를 세계화 시켜보자. 왜 일식집도 있고 중화 요리도 있고 뭐 태국 요리도 있고 그런데 왜 한국 요리는 세계에 가면은 이렇게 한국 사람만 먹지? 이렇게 그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런 거에 좀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냐면 한식이야 우리나라 사람만 일단 좋아하는 거고요. 먹는 건 다 외국 사람도 각자 먹지만 이게 과연 그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앞섰냐? 예를 들면 딴 나라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있는 거냐? 정말 더 맛있는 거냐? 정말 더 건강한 거냐? 하는 관점에서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유일하게 우리 생각에는 김치가 좋지. 우리 생각에는 비빔밥이 좋지. 우리 거니까. 우리 거는 더 다른 나라보다 우월할 거야. 우리는 우수한 민족이니까, 훌륭한 민족이니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거라는 겁니다. 뭔가 더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뭔가 더 기술적으로나 뭔가 좀 더 우위에 있는 뭔가 담기기 전까지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혁신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결론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경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민이 없는 민족은 발전이 없겠죠. 우리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쳤는데 그것이 여기서만 잘 돼도 좋지만 세계적으로도 뻗어나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혁신을 계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6가지 여기다 이제 그냥 아주 원론적인 걸 제시했습니다. 먼저 이 기술이 발달해야 됩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좋은 서비스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다. 예. 카카오톡도 나오고 라인도 나오고 온라인 게임도 나오고 웹툰도 나오고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좀 더 이런 쪽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냥 핸드폰 갖고 놀지만 말아라. 그걸 핸드폰을 프로그램을 해라. 그러니까 그걸 거기 있는 게임을 네가 만들어라. 예. 게임 갖고 놀지만 말고 얼마나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이 걱정되고 미국 학생들이 걱정되고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은 모든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국가가 정책적으로 되게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아이들한테 게임만 하고 놀지 말자.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놀자. 네가 만들어 보자 하는 것들을 첫 번째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요즘 제가 대학생들 만나면은 좀 안타까워요. 얼마 전에도 저희 회사 구내식당에 갔더니 대학생들이 이렇게 견학을 와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합석을 했어요. 그냥 불쑥. 학생들한테 제가 사장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 사장이에요. 그랬더니 뭐 애들이 반갑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견학 잘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견학하고 있으면서
좀 네이버가 뭐 해줬으면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이버에 좀 뭐 바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당연히 네이버를 써보는 이용자로서 네이버가 어떻게 개선됐으면 하느냐 이런 좀 얘기를 해보으면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대뜸 첫 번째 답이 저희 좀 뭐 뽑아주십시오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이 친구는 안 뽑아야 되겠다. 좋은 서비스 개선안을 딱 얘기했으면 아마 이 친구 뽑아야 되겠다 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제가 안타까웠던 거는 그 학생들이 정말 이렇게 이런데 와서 봐도 머릿속에는 취업 어떻게 하면 들어가지? 이런 생각만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좀 더 오늘 아까 말씀드린 저희 네이버 프로젝트 꽃 프로젝트도 그런 거지만 어쨌든 많은 젊은이들이 좀 더 도전 정신을 가지고 걱정하지 않고 미래를 창업에도 뛰어들고 뭐 혁신을 해보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뭐 인공지능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좀 더 스마트하게 살아야 되겠다. 인공지능 같은 게 좀 잘 되려면은 알파고드가 왜 바둑을 잘 두는 거냐면 갑자기 생각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바둑을 뒀던 대국들을 다 데이터를 다 보고 분석해서 넣어놓고 한 수 둘 때마다 그걸 다 다시 돌려보면서 찾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즉 우리가 좀 더 발전하고 스마트해지려면 사실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정부도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한데 여기 제가 공공과 민간 데이터라고 했던 거는 공공 데이터도 많이 개방이 돼서 그것이 우리 모두가 서로 유용하게 쓸 수 있어야 할 거고 또 민간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정보를 좀 공개하자. 그래서 서로 그 정보를 가지고 하자. 저희가 지금 네이버 데이터랩이라는 걸 열어가지고 네이버에서 이루어나고 있는 많은 이용자분들의 검색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고 좋냐면 간단히 뭐 예를 들면 이제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 적어도 네이버가 갖고 있는 정보 중에서 지금 어떤 쪽이 사람들이 갑자기 관심이 늘고 있구나. 어느 지역에는 뭐가 있고 어느 지역에는 아직 없구나. 이런 것들 찾기가 되게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데이터를 분석한 어떤 뭐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도 이걸 써먹으면 돈을 벌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뭐 상품을 많이 찾더라 하면은 그 상품을 파는 회사를 찾아가지고 그걸 사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기사가 나온 것도 봤습니다. 뭐 굉장히 잘 쓰시면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데이터가 많이 공유되고 풀어지고 이용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일반 이용자들도 인터넷 활용도가 훨씬 높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시대고 모든 기업, 모든 조그마한 사업체도 나같이 조그마한 거 하는 데가 뭐 인터넷에 뭐 나갈 필요가 있어? 뭐 인터넷에 몰려면 돈 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는 많은 유용한 무료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모두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무료로 아주 쉽고 간편하게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는 도구이고요. 정말 간단합니다. 한두 시간만 투자하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네이버에 그걸 딱 찾을 때 검색을 누가 했는데 그게 딱 거기에 정말 맞는 거라면 바로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지도에도 다 나가고 현재까지는 약 60만 명 정도가 이제 만들었고요. 저희는 우리나라의 중소상공인이 약 600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 600만 분들이 모두 이것을 만들게 될 때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어떤 걸 상정하실 수 있냐면 아까 그런 플레이스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고 지도 연결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근처에 있는 뭐 어떤 뭐 조그마한 물건을 판 가게, 미용실 또는 뭐 이발소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찾을 때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이런 가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가게에 또 들어가 보면은 그 가게의 모습과 뭐 여러 가지 이야기와 뭐 주인장의 얼굴과 스토리와 또 예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인터넷 플랫폼을 우리 사회가 좀 더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터넷이란 것은 네트워크 효과가 작용해서 사실 큰 데로 많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데는 계속 커지고 그 큰 데가 그럼으로써 더 큰 가치를 계속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거는 뭐 전 세계 인구가 벌써 10억 명 이상이 지금 다 모여 있고 여기 가면 적어도 웬만한 모든 사람을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에서도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은 정말 진짜 대단한 기업인 게요. 대한민국 역사상,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에서 카카오가 정말 유일무이하게 해낸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 국민이 다 가입한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낸 거죠. 네. 그 전까지 1등 했던 통신사도 50%밖에 안 되는 거고요. 다 방송국도 다 나눠져 있고 한데 유일무이하게 전 국민이 이거 안 쓰면은 안 되게 만든 그런 서비스고 정말 이런 카카오톡 같은 거에 자기가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거에 자기가 등록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은 그건 이 세상에 없는 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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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네이버도 그냥 하나 끼워 넣습니다. 네. 예, 라인도 있고 일본에서는 똑같은 현상이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두려워 말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많이 써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주제인데 이제 뭐 신문에서나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혁신이 생기면 기계가 일자리를 뺏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런 큰 데가 뭐 나와서 뭐 카카오 택시가 나왔다 또는 카카오 대리기사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대리기사를 이렇게 연결하는 회사들은 모두 다 망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갈등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정말 세계에서 제일 뭐가 잘 됐으니까 제일 큰 기업이 혁신 기업이 나올 수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잘 안 나오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의외로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많습니다. 갈등이 많아서 굉장히 사회적 비용이 늘고 있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런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중국을 가보니까 중국은 정부가 엄청나게 인터넷 활용해서 이런 걸 되게 키워주는 인터넷 플러스라는 정책을 하고 있고요. 인터넷 플러스라는 건 인터넷 위에 자우지간 다 붙여라. 인터넷 플러스 뭐다, 인터넷 플러스 뭐다. 우리 모든 걸 다 인터넷으로 옮겨서 붙여보자.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어쩌 나올지도 모른다는 게 원장님 이렇게 해서 아까 네이버에서도 또 법률이라는 섹터도 하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인공지능 쪽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막 가고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왜 그 법률을 또 왜 인터넷 회사가 하지? 뭐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무조건 붙여라라는 걸 정책이고 일단 먼저 해봐. 뭐 사회적 문제가 뭐가 있는지 따지는 건 뒤에 따져볼 테니까 그건 다 정부가 조정해 줄 테니까 하고 사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규제를 만드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우리는 핀테크가 지금 굉장히 지금 문제가 뭐 많고 늦었다고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알리페이 같은 거는 이미 중국은 다 석권을 했고 해외까지 막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걸 막 쓰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을 거고 여긴 제가 직접 가봤기 때문에 써놨는데 부동산 같은 건데요. 부동산 중개하는데도 굉장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예. 중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빨리 잘 되는 것 같다. 네, 그래가지고, 네, 우리는 빨리 이런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든 빨리 줄이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이거는 우리 사회가 정말, 정치권이건 또, 민관이 고민을 하든 찾아내자 방법을. 그래서 뭐 저는 오늘도 이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드린 답변은, 무조건 또 과거를 다 우리가 무시하고 파괴할 수도 없다. 어떻게든 그래도 과거를 좀 더 인정하고 존중하고 살려가면서 그러나 혁신을 통해서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새로 도입할 때 단지 이 전통에 있는 걸 새로운 사람들이 뺏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모두 다 낮은 가치를 만들 수 있을 때 거기서 이 혁신이 성공하고 갈등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아주 원론적인 답은 했습니다만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요약을 하면 요약 필요 없는데 사실 인프라 및 기술 인프라, 인재 확충을 하고 창업 분위기 조성하고 데이터도 개방하고 인터넷 활용을 많이 늘리면서
또 대형 플랫폼도 커야 됩니다. 대형 플랫폼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대형 플랫폼이 우리나라에 없어진다면 토종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게 그건 정말 우리나라가 다시 다 외국으로 다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될 겁니다. 네.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네. 이게 이제 제가 제시하는 우리가 더 잘 되고 혁신을 계속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한 6대 과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는 모두 마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묻고 싶은 게 많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생략을 하고 제가 마지막에 마무리를 잠깐 1, 2분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 네이버 대표이사님이 강조하신 것은 이 모바일 시대의 혁신의 흐름에 우리가 올라타야 된다. 그리고 여기 학생들이 좀 와 있는 걸로 아는데 청년 학생들이 좀 더 창의적이고 열정을 가지고 이 흐름에 올라타서 오로지 취업 그런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긍정적이고 소프트웨어도 좀 공부도 하고 좀 창의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하는 그런 거를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까 카카오톡 같은 걸 안 쓰면 대한민국 국민 속에서 빠져 있는 거나 같다라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와 같은 어떤 그 시대의 흐름에 그런 거를 쓰는 게 마치 자기께 뭐가 틀리는 것처럼 오해를 해서 카톡도 안 쓰고 뭐 그런 걸 안 쓰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그 파도 타기에 우리가 순응을 하자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마무리로 삼고 싶고 결국은 세상은 호기심과 탐구심, 열정이 있는 자가 개척하고 주인공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노인 세대가 되더라도 호기심과 탐구심, 열정 거기에다가 남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재주와 재능과 무엇을 풀면서 보시행을 하면서 산다면 그 사람의 계급장이나 돈이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 아닐까 하는 것을 우리 14강의 이 우리 강연에 큰 밑바탕에 깔려있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네이버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분들은 네이버 홍보하는 시간으로 오해할 수 있겠지만 큰 여안에 들어가 있는 그 의미는 네이버라는 플랫폼에 대한 설명보다도 이 모바일 시대의 흐름에 우리 전 국민이 보다 더 폭넓고 넓게 올라타야지만 우리 사회의 지금 복잡한 갈등도 이 플랫폼을 통해서 해결이 되고 우리나라가 창의 민족이 되고 더 선진국가가 될 수 있다는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사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